네, 반갑습니다. 김문철세법TV의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30문제만 10문제 스킵하고 30문제 풀이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푸는 연습을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 1번.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죠? 사실을 판단한다. 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네, 맞는 얘기죠. 3번.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이거 틀렸네요.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 거죠? 한 차례 중임은 가능한데, 임기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다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명확하게 들어온 건데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또 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추가하지 못한 걸로 봐서 각하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들어온 개정된 내용이죠. 맞는 얘기. 5번에 국세 심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 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3천만 원 미만이고요. 청구 금액이 그다음에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조세심판관 회의에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관이 심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3번. 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 상호 간의 우선관계는 압류, 교부 청구, 납세 담보 있는 국세 수준 아니죠. 이 조세 채권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조세 채권은 원래 동순이에요. 각 국세들은 또는 지방세는 다 동순인데, 근데 그 중에서 납세 담보 있는 국세 중에서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게 압류에 관한 국세, 얘가 2순위, 그리고 교부 청구한 국세, 요게 3순위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이네요. 바로 1번. 2번 한번 볼까요? 세무서장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하여 권리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는 그 사실을 가등기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그죠? 가등기 권리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경우에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맞는 얘기.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지원가산세, 또 마찬가지로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공과금을 강제징수할 때,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세금에 준해가지고 징수하는데,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이게 공과금 자체는 국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공과금 자체는. 근데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공과금 자체는 국세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이게 강제징수비가 예전에 체납초험비죠. 그거는 국세에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납세음의 성립시기. 이건 뭐 주는 문제죠. 다 암기하셨어야죠. 납세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맞죠? 그 다음에 2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맞네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죠. 5번에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원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아니고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때 3%의 납부지원가산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원가산세의 성립시기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성립을 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연도가 달라서 보험금 수령연도 기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까지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견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 2021년도에 이때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데 요즘에는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가입해가지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한 금액이 100인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그거의 80%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준다. 그런 보험에 내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면 80원을 받으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만약 수령을 했다면 걔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100원을 지출했는데 보험금으로 지금 80원을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때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수령 연도가 2022년도라는 거죠. 2022년도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이때 수령한 겁니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80원을 이때 수령한 거예요. 2020년도 뭐 한 6월 달에 이렇게. 근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은 2021년도에 의료비세액 공제할 때의 그 의료비 지출액은 일단 아직 실손의료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100원으로 해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100원 집어넣어가지고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때 80원만큼 보험금 받은 걸 알았다면 20원만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100원 전부 다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해서 세금을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021년도에 세금이 어떻게 돼요? 원래 20원만 의료비 지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100원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신고가 과소 신고납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2022년도에 와가지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이렇게 수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그 연도에 2022년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 2021년도 과소신고 납부한 거를 수정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원 알았으니까 의료비 지출액을 10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세액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금제 더 내야 되겠죠? 세액공제가 줄어들었으니까 2021년도에 세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더 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거 수정신고하게 되면은 얘가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금액을 몰라가지고 일단 100원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고의로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신고할 때는 뱉어낼 금액만 뱉어내면 되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소신고 납부한 거에 따른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 그죠?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규정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죠?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 감면해 주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 100%.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는 수정 신고에 대한 감면인데 수정 신고하는 감면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네. 수정 신고하면은 가산세 감면, 과소 신고 가산세 90% 감면. 그죠? 1개월 지났지만 3개월 내에 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75% 감면. 3개월 지났지만 6개월 내에 소신고하면은 50% 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개월 지났지만 1년 내. 1년 내에 소신고하게 되면 30%. 1년 지났지만 1년 6개월 내. 소신고하게 되면 20%.
그리고 1년 6개월 지났지만 2년 내 수정신고하게 되면 10% 감면되죠. 그죠? 1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30% 감면이 되는 거네요. 그죠? 답은 옳지 않은 거는 3번,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도 원래 있는 문구죠. 과세청 족보심사의 결정 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 때 그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 가산세, 그죠? 뭐 이런 가산세는 조기 이행을 유도할 목적으로 그 제출 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제출했어. 그러면 원래 그 내야 되는 가산세,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시켜 줍니다. 조기 이행을 유도할 목적으로.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3번 됐어요. 5번 문제. 국기법이나 국징법이나 이런 문제들도 뭐 다 준비를 못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게 내가 이 공매와 관련해 가지고 양이 좀 많거든요. 국징법에서 공매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나오겠어? 얘는 나오면 그냥 스킵 했는데 공매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스킵. 그러니까 어떤 국기나 국징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파트는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이쪽 파트 나오면 버릴래 해가지고 버렸다면 그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딱 봤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공매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면 스킵. 연습하는 거예요. 국기 국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그 중에서 또 버린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왔어? 스킵. 그래서 5번 스킵하는 거고요. 총 10개 스킵하면서 갈 거니까. 자, 6번.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필요적 해제 요건이죠.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거는 임의적 해제 요건이고요. 얘는 이제 필요적 해제 요건인데, 자, 1번에 압류 후의 재산 가격이 변동해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잖아요. 얘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임의적 해제 요건이고요. 두 번째,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해제 요건. 디귿 세 번째, 압류 재산에 대한 국징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세무서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제3자 거라는 거야.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는데 우리 제3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 게 상당한 이유가 있네 라고 세무서장이 인정을 했다면 얘는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되는 필요적 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 리을,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서 그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A라고 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체납자가 B라는 재산을 제시하면서 이걸로 대신 압류를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그 B를 압류하면서 A 자산은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해제 요건이 되는 거고요. 미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는 이제 제3자가 이거 내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관할세무장이 그거를 안 들어줬어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체납자 것 같은데 그러면 제3자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가 나서 제3자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압류 해제해서 돌려줘야죠. 이것도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되는 필요적 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디귿과 미음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아니, 상장 주식은 아무나 팔 수 있잖아요. 상장 주식은, 그죠?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이 상장 주식이야?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2번,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공매할 수 있죠. 당연하죠. 빨리 팔아야죠. 부패나 변질이나 감량되기 쉬운 재산이라면, 그래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는 아직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공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세무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이거를 사갈 건지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딱 이건 네가 매수자다라고 딱 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제징수비가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공매를 하게 되면 강제징수비 금액이 이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세무서장이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 매각기관이 예술품의 매각을 압류한 게 예술품이죠. 매각을 대행하게 된 거예요. 해당 전문 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매각을 대행하는 건 맞죠? 근데 직접 간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매각을 대행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5번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압류가 여러 개 됐는데 그 중에 야 요것만 팔아도 내가 체납한 금액 다 메꿀 수 있으니까 요것만 매각해 주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4번. 8번 문제.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 납부기한을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라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세무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 징수를 받을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납부기한 전 징수 중에 하나인 거죠. 납부고지세 납부기한 전에 지방세 체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납부고지 납부기한까지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납부고지세 납부기한까지 지금 부가가치세 관할하는 세무장이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이에 그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기다려도 징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려운 경우가 된 거잖아요. 지방세 체납을 지금 한 경우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겠다라고 납부기한 전 징수고지서를 새롭게 보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본래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3번 세무장은 납부고지서를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4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중에 하나예요. 본래 납부고지세 납부기한 전에 다른 국세나 지방세 체납 이런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본래 납부고지 납부기한 그 기한 전에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래 납부고지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새롭게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는 납부기한 전 징수가 되려면요.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 안에서만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2번과 4번은 전부 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해당 자산의 양도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자가 체납자예요. 체납자. 근데 그 체납자의 지금 재산을 B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예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인데 얘가 얘한테서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양도담보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양도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현재 이 토지의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자는 A지만 지금 등기부상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B로 되어 있는 거죠. 실질은 얘 거지만 지금 현재 양도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자는 현재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체납을 해요. 국세를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얘한테도 징수하려고 하는데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재산이 부족하죠? 그럴 때에는 이 지금 현재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가 실제는 A 거니까 이 B한테서 이 토지값에 한해 가지고 네가 납부물을 진다라고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B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을 추계하죠. 이 세무서에서 A가 체납한 그 국세 있잖아요. 얘가 지금 징수하려고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국세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설정일보다 빨라야 되고요. 국세한테 우선권이 있어야 이 토지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국세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한 거에 대한 설정일, 양도담보 설정일보다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체납자한테 징수하려고 해도 징수 부족액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그래서 그 요건을 다 추적하면 얘가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 토지값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점에 양도담보권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고지를 일단 한 거예요. 이제 납부고지를 했다는 거는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점에는 양도담보권자한테 그 토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고지한 다음에 얘가 이 토지를 고지 이후에 토지 이후에 그 해당 재산을 양도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지금 B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거를 양도했거나 또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증여했거나 법률적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얘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한 상태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토지가 지금 얘게 아니라 이제 토지가 이쪽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소유권자가 C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납부고지 이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자산은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걸로 봐서 얘는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아무리 납부고지 이후에는 팔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납부고지 이후에 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더라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무를 진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가 틀렸냐면은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소멸됐죠. 얘 입장에서는 소멸됐는데 그게 변제에 의해서 소멸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아가지고 얘가 얘한테 차입한 돈을 갚아서 그러면 갚게 되면은 이제 담보로 제공했던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변제를 하게 되면 돈을 갚게 되면 그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토지가 다시 A,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하는 A한테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제 이외의 사유죠. 얘가 납부고지 이후에 얘가 돈을 갚아가지고 그래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면 그러면 소유권이 얘기돼 버린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제 얘기된 거니까 얘한테서 얘한테서 그 토지를 압류하면 되거든요. 압류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납부고지 이후에 이 해당 자산을 변제 이외의 사유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경우죠. 그렇게 할지라도 납부고지 이후에 그렇게 했다면 여전히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이 토지가 B한테 존속하는 것으로 봐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무를 진다는 겁니다. 변제 이외의 사유로 양도 등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제 이후의 사유로 양도담보권자한테서 소멸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제의 사유로 소멸된다는 거는 그 토지는 다시 A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돈을 갚았으니까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재산이 다시 돌아오겠죠, A한테.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없어지고요. 얘한테 돌아왔으니까 세무서에서는 얘의 토지를 압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변제 이외의 사유로 양도 등에 의해서 토지가 얘한테서 소멸되는 경우라면 타인한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납부고지 이후에 한 거니까 양도담보자산으로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봐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무를 진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변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이외의 사유로 양도 등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조세범 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조세범 처벌법 두세 페이지만 달달달 암기하시면 되죠. 그럼 뭐 다 맞습니다. 무조건 암기.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파트죠. 자, 1번.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계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해서 조세를 포탈하는 자는 굉장히 중죄로 봐요. 제일 센 걸로 갑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요. 이거 암기했었죠?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답은 1번. 바로 그냥 1번이네요. 나머지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바로 1번이 바로 답이었기 때문에 체킹하고 바로 갑니다. 10번.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범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벌 처벌법상의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세벌 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는 겁니다. 2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맞는 얘기. 3번.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벌 규정이죠. 벌금형. 징역형은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죠?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범칙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인한테는 당연히 조세벌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형에 과하는 거고요. 그죠? 그 법인도 법인의 사용인을 제대로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맞는 얘기. 4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렇게.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난 일반적인 경우에 공소시효 다 어떻게 됩니까? 7년이죠.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원칙입니다. 7년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때 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그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10년. 그게 아닌 일반적인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 7년. 그래서 이제 조세범 처벌법 나중에 암기하시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3조의 범칙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4조까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죠?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때는 10년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기, 국징, 조처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처는 무조건 암기하셔서 풀어야 되고요. 국기, 국징의 경우에는 내가 버린 파트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린 파트가 나오면 그것도 스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스킵했죠? 10개 스킵하면서 갈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10개 스킵하면서 40번까지 다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시간 안에 그렇게 하는 것도 훌륭하다니까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번 소득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